안녕하십니까, 고영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갈래복합 12강 이호철의 타량과 이청준의 눈길 요 작품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수능 특강에 실려져 있는 지문의 길이 중에서 얘가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렇게 현대소설 두 개를 한 대 묶어 써야만 되는 건가?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렇게 절대 복합이 나오지 않을 거라서 굳이 이렇게까지 묶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대소설 두 개를 굳이 나다로. 네, 일단은 그래서 지문이 많이 깁니다. 그래서 요 지문은 두 개로 끊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제 하나로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한 번에 갈 건데 얘는 이제 진짜 뒤에 있는 문제는 못 풀어줄 것 같아요. 이제 문제까지 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은 여기 있는 이 지문 두 개에 대한 설명을 좀 최대한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왜 굳이 이렇게까지? 저는 이 갈래복합 파트가 사실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게 그 수능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전 시가의 수필을 모은다든가 현대 시의 수필을 모은다든가 뭐 아니면 현대 소설의 극문학을 모은다든가 하는 것들은 다 이해됩니다. 정말 다 이해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비문학 하나에다 현대소설 두 개를 무는 건 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내년 수능 특강 나올 때 좀 고려해서 좀 빼야 되지 않나. 이제 뭐 물론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한다고 해서 뭐 EBS에서 야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빼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너무 이제 최근 수능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예, 뭐 그거는 그렇고요. 이건 제 바람이었고요. 일단 저는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먼저 이호철의 타량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호철의 타량은 충분히 이번 6월, 9월 뭐 수능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게 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예. 여기는 이호철의 타량은 이호철 작품은 이미 지금 일단 수능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2011학년도에 좀 굵네요. 네, 좀 이렇게 짧게 해서 2011학년도에 수능에 나상이라고 해서 두 형제의 이야기. 이제 형이 약간 이제 그 지적력이 떨어지는데 국군 포로가 되어서 이제 끌려가는 이제 그 이야기가 하나. 그 다음에 2018학년도에 6월 평가원에 큰 산이라고, 큰 산이라고. 요거는 이제 그 고무신과 관련된 건데 이제 요건 이제 약간 미신적인 요소 이런 거 섞여 있어서 그 전통적인 어떤 무속 신앙하고 현대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현대의 어떤 합리주의 뭐 이런 속에서 이제 예전을 어떤 그리워하는 뭐 인심이 풍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많은 뭐 이런 시대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소설이라서 요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완전 다른 소설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자, 이 소설은 다시 또 6.25 전쟁으로 가서 왜냐하면 여기는 이호철 작가가 대표적인 이제 그 월남 작가예요. 그러니까 원래 북한이 고향이었다가 이제 그 6.25 전쟁 시절에 이렇게 피난을 와서 정착하게 된 소설가라서 자기가 이제 겪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게 많아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타량 뭐 그 고향에서 벗어나 가지고 와가지고 피난민의 어떤 삶 이런 그리는 소설들을 실제로 많이 썼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도 조금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 벌어져 있고요. 그래서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작품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찬이와 광석이는 24살이었다. 여기 지금 모두 4사람이 등장해요. 두찬이, 광석이, 하원이. 이렇게 4사람 등장하는데 일단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끝에 가서 내가 최종 정리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할게요. 그러나 두찬이 편이 4살은 더 들어 보였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두찬이에 대한 이야기야. 훤칠하게 큰 키에 알맞게 뚱뚱한 것이며 검은 얼굴에 뒤룩뒤룩한 눈, 두꺼운 입술, 술 사발이나 들어가면 둔하게 왁자지껄했지만 여느 때는 통이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누구 소개하고 있는 거냐면 다시 정리. 여기는 이 첫 번째 문단은 지금 무슨 내용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저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먼저 두찬이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두찬이의 외양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근데 전반적인 그 외양 묘사며 마지막에 그 통 말이 없었다는 그런 행동은 결국 이 두찬이는 좀 무뚝뚝한 편이라는 네
이런 걸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다음 갈게요. 광석이는 키가 큰 편이나 조금 여의없고 까무잡잡한 바탕에 오똑선 콧대, 작은 눈, 엷은 입술에 쉴 새 없이 날름거리는 혓바닥하며 홀가분한 걸음걸이, 잔대라고는 두 눈을 씻고 보자 해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요 광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면,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광석이 얘기죠. 광석에 마찬가지 외양묘사가 나오는데 혀도 낼름거리고 있고, 그다음 또 보면 뭐 오똑선 코에 뭐 좀 이렇게 진득한 데라고는 두 눈을 씻고 찾아보다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가벼운 성격, 좀 가벼운 성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원이는 나보다 한 살 밑이어서 18살이었다. 어디서나 입을 해하고 벌리곤 하였다. 자, 입을 해하고 벌린 거 보니까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외양묘사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 외양묘사를 통한 하원이는 약간은 이제 순수하고 순박한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물에 대한 정보 제공을 대체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외양묘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양묘사를 통해서 하는 성격 제시를 우리는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간접 제시의 방법으로 인물들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 이어갈게요. 중공군이 밀려 내려온다는, 자, 중공군이 밀려 내려온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일단 전쟁 6.25 전쟁 때고요. 여기는 6.25 전쟁 중에서 중공군이 밀려 내려온 게 바로 일사후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대 배경은 그때쯤 되는 거야. 바람에 무턱대고 배 위에 올라타긴 했으나 도시 막막한 판이라 바다 위에서 우리 넷이 만났을 때는 사실 미칠 것처럼 반가웠다. 미칠 것처럼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향을 떠났는데 그나마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만난 거야.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다 위에서 이렇게 반가웠어요. 야, 너도 탔구나. 너도 백갈에서 하루인가 이틀 밤을 지내 어느 날 이른 아침에는 부산 거리에 불이 어졌다. 넷이다 타양 땅은 처음이라 서로 마주 건너다 보며 어리둥절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넷이다 타양 땅은 처음이었어. 이렇게 고향을 벗어난 건 처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향민의 처지가 된 거야. 실향민의 처지. 고향 땅을 벗어난 건 모두 다 처음이에요. 마을 안에 있을 땐 20촌 안팎으로나마 서로 아접 조카 집안길이었다는 것이 이 부산 하늘 밑에선 새삼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산 하늘 밑에서 새삼스러웠던 것은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지냈던 것이 더 각별하게 느껴졌다 이겁니다. 각별하게 느껴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넷이 떨어지는 날은 죽는 날이다. 죽는 날이야. 북한 사투리 잘 안 되네요. 예, 북한 사투리 잘 안 돼. 북한 말로 하겠지, 그죠? 북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넷이 떨어지는 날은 죽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서로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구절은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후에 서로 갈등하게 되면서 실제로 뒤에 가면 광석이가 실제로 죽어요. 이해됐죠? 죽는 날이란 게 말이 그렇게 아니라 진짜 죽어요. 이해됐죠? 광석이는 몇 번이고 거푸거푸 중얼거리곤 했다. 이럭저럭 한 달쯤 무사히 지났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갈수록 가득했다. 이 한 달 사이에 두찬이는 두찬이대로, 광석이는 광석이대로 남모르게 제각기 배포가 서게 됐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고향에 가기가 힘들어지니까 결국에는 각자 먹고 살 방도를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 둘이 함께가 아니라 각자야, 각자.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들 사이에 갈등을 가져다 준 갈등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되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머지 셋을 왜 먹여 살려야 돼? 라는 생각을 광석이는 광석이대로 두찬이는 두찬이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탓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쉽사리 고향으로 못 따라갈 바에는 늘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달리 변통을 취해야 되겠다. 두찬이와 광석이는 나머지 셋 때문에 괜히 얽매여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자, 그러니 여기는 이 두찬이는 이제 두찬이대로,
또 광석이는 광석이대로, 그러니까 서로 각각 무리에서, 자, 두찬이와 광석이는 각각 무리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한 거야.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얘네를 먹여 살릴 이유가 없잖아. 이해됐죠? 그러다 보니 자연 우리 사이는 차츰 대면해지고 흘끔흘끔 서로의 눈치를 살피게 됐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산 도착 직후와는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싫어하게 돼가는 거예요. 점점.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석이는 애당차고 조금 주책이 없다 할까, 주변이 있다 할까. 자, 주책이 없다 할까, 주변이 있다가 엄벙덤벙 토박이 반원들과 어울려 막걸리 사발이나 얻어마시곤 했고, 구변 좋게 보태물에서 북쪽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지났을 때는 아니, 여기까지 굳이 미주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자, 여기는 이 행동을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행동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행동을 보면 결국 지금 여기는 이 광석이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니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그런 광석이의 사교적인 성격까지 함께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거야. 이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는 어느덧 반원들은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와는 달리 광석이와만은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친구나처럼 손을 맞잡고, 나왔나? 오냐? 너 형님 여전하시다. 버르장머리 못쓰겠다. 누구 보고 형님이나 카노? 자네 언제부터 말버장머리 하곤 요새 세상이 이래노니? 농담조로 수인사가 오락가락했으니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는 광석의 이런 꼴을 멀거머니 남 바라보듯 건너다 봐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츰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남 바라다 보듯 건너다 봐야 했다는 건 점점 이들 사이에 심리적 거리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심리적 거리감이 생겨났어요. 광석이는 차츰 반원들과 어울려 왁자지껄한데 광석이는 반원들과 어울려서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고, 날이 갈수록 자신만만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뭐였냐면 나머지 무리와는 다르게 현실에 빨리 적응하는 광석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꼴사나움은, 자, 여기서 꼴사나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나도 이런 광석이의 행위를 좋게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로 말할 수 없어 더구나 주변머리 없고 무뚝뚝한 외양보다 시속만 자란 두찬이는 저대로 뒤틀리는 심사를 지은 채 다른 궁리를 차리는 모양이었다. 사실 이전부터 두찬이는 부도 안에서 얌생이를 해도, 그러니까 얌생이란 게 이제 앵벌이 하는 거야. 이제 돈을 가서 어디 동량을 받고 이제 앵벌이를 해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앵벌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매치기가 맞죠. 소매치기 같은 거. 그러니까 슬쩍 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얌생이를 해도 다만 밥 두 끼 값이라도 골고루 나눠주는 법칙.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 벌면 골고루 나눠서 먹었는데 1판만 나오면 혼자 부도 앞틈 새끼를 허청허청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두찬이도 슬슬 여기는 이 무리에게 자기가 지금 받아온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이제 쓰기 시작한 거야. 자기 혼자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두찬이는 두찬이의 방식대로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무리와 어떤 것도 공유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런 두찬이가 을의 술에 흠뻑 취해 화착간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자, 여기는 이 화착간이라는 곳이 결국 뭐냐면, 화착간이라는 곳이
여기는 이 네 사람이 같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실향민들, 여기는 이 실향민들의, 여기는 이 무리의 또 다른 고향 공동체, 또 다른 고향 공동체의 공간이야. 그 공간이 화착간인데 여기에 돌아오곤 했대요. 하원이는 자주 울먹거렸다. 자, 하원이는 계속 울기만 해. 18이나 먹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야, 부산은 눈도 안 온다. 에? 자, 여기서 부산은 눈도 안 온대. 자, 눈은 당연히 어디 내리겠어? 그렇죠. 북한에서 내리겠지. 그래서 이 말은 결국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애원스럽게 짓거리곤 했다. 어느 날 광석이 출발하는 화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왼팔이 잘리는 부상을 당하고 두 차는 내버려두고 가자며 가버린다. 나와 하원은 광석을 데리고 왔으나 광석은 이튿날 죽고 만다. 도망간 두찬이 돌아왔으나 관계는 더욱 서먹해진다. 결국 죽었네.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에. 우리 떨어지는 나는 죽는다. 나 죽고 말았어. 이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해. 왜 넌 아무 말도 안 한? 뒤디게 잡든지 칼침을 두든지 하지 않고서 응? 내가 이 무신 낯짝으로 동네 가간 광서가 자, 좀 그럴싸했나요? 네. 자, 열심히 한다고 해봤어 한번. 왜 넌 아무 말도 안 한? 뒤디게 잡든지 칼침을 주지 않고서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뭐 광석이를 두고 오자고 했을 때 광석을 두고 올 때 만류하지 않았던 나를 책망합니다. 야, 왜 그냥 오는데 그냥 냅뒀어? 나보고 좀 말리지. 내 일에 무슨 나 짝으로 동네 가간.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서 이런 말을 단 강서가 하는 건 여기서 뭘 느끼냐? 그렇죠. 자책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책감은 있어요. 양심을 버리진 않았어요. 두 차지는 벌렁 자빠져서 화짝간에 쩌렁쩌렁 하도록 그냥 어이어이 울어댔다. 이튿날 아침 두찬이는 보이지 않았다. 자, 결국 두찬이는 이 무리를 떠나고 말았네. 됐어? 그래서 결국 여기는 이 두찬이는 무리를 떠났어요. 무리를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탈향이에요. 이제 탈향이란 말은 실향이란 말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따도 다시 정리하겠지만 이 탈향이란 말은 결국 자신의 의지에 의해 고향을 떠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실향이란 건 내 의지에서 고향을 떠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거라면 여기는 이 탈향은 내 의지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흘쯤 지난 뒤 어두운 화창가 속에서 하원이는 짓거렸다. 자, 하원이는 짓거렸어. 그럼 얘도 여기도 짓거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여기는 나 또한 여기는 이 하원에게 부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즉 곧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나도 떠날 것이다. 이런 거 알 수 있다고. 곧 나도 떠날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야, 우리 이제 곱대가리 착구해서 돈 좀 쥐자. 그리고 저기 영주동 산꼭대기 하나 집을 짓자. 거기 집제도 없었는기량대 미안해요. 없었는기다라더라야. 이냐 조카야 우습다. 자, 여기서 조카라고 하는 건 왜냐면 아까 친척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나이는 많지만 내가 촌수는 여기서 나가 아래예요. 친척이니까. 진짜 우스워. 자, 여기서 우습대. 갑자기 왜 우스워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조적 태도가 되겠죠. 스스로 지금 처지를 비웃는 거야. 너도 두찬이 형처럼 그렇게 될까봐 얼마나 떨주한. 자, 난 너도 두찬이 형처럼 그렇게 될까봐 얼마나 떨었냐. 이거는 지금 내가 떠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야. 나가 떠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광석이 아제비도 마음이 좋은 폭은 못됐시야. 자, 광석이 아제비도 마음은 좋은 폭은 못됐대. 자, 이거는 이제 광석에 대한 불만도 있었어. 광석에 대한
불만도 있었어. 어쨌든 우리 동네 갈 땐 꼭 같이 가자. 돈 벌어서 돈 벌면 말이야. 시계부터 사자. 어불어서 그까짓 거 곱대가리 대고 뭐 하지 뭐. 저 광석이 아저씨도 두찬이 형도 못 받아 긁지 마. 자, 여기서 광석이 아저씨가 두찬이 형은 못 받다고 긁자 마. 알 거임 뭐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 고향으로 돌아가면 마을 사람들에게 광석이 아저씨도 두찬이 형도 못 봤다고 해서 사실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숨기자는 거야. 왜냐하면 광석이는 죽었고 두찬이는 떠났는데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너가 나만 아무 말도 안 하면 다음에야. 그저 대구 못 봤다고만 그자마. 내일부터는 내 진짜 곱다리 할란다. 이 조카야 우습다. 이게 잠이 안 온다야. 우리 오늘 밤 새자. 술 마실까 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자는데, 자, 이 말 안에는 일단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일단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미련이 남은 거죠. 하지만 두 번째, 결국에 지금 주어진 현실에 순응해야 함을 인정하긴 한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잘 봐. 나는 여기서 나가 뭐라고 했냐면 잘 봐. 그 뒤에 바람도 없이 내리는 눈송이여. 아, 눈송이여. 바람도 없이 내리는 눈송이야. 아, 눈송이는 당연히 고향이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고, 혼자 내가 이걸 짓거리면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못 견디게 그리운 것처럼 애탔다. 그러나 누가 알냐? 지금 내 마음 밑에서 일어나는 돌개바람 같은 것을. 자, 지금 내 마음 밑에서 일어나는 돌개바람 같은 건 뭐냐면 심경의 급격한 변화. 심경의 급격한 변화인데,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면 이미 내 마음은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원과의 결별을 결심한 겁니다. 즉 얘도 탈향하기로 한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현실성 떨어지는 애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도 또 피보잖아. 그래서 결국에 그랬다고. 그런데 여기서 와락. 하원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두 눈에 흘러내렸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당연히 뭐 한다고? 당연히 자책감이 되겠죠. 버릴 거니까, 이제 하원이 버릴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뒤에 이 새끼 술도 안 먹고 취해. 참 부산은 눈도 안 온다. 이 눈도 여기서 눈이 안 온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하원이는 아직까지 지금 내 말을 이해를 못해. 지금 나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눈 오는 말이다. 광석이 아집이한테 운물 말이다. 자, 광석이 아집이네 운물. 여기는 운물은 당연히 고향이 되겠죠. 고향. 야, 굉장한데 새벽에 까치가 울고 그 상나무 있잖니. 골짜기 꼴 형수 원래 잘 웃잖니. 하하하 하고 그 형수 꽤나 부지런했다. 가만히 보면 언제나 새벽에 제일 먼저 물 풀어 오고 하는 게 그 형수더라. 야, 눈 보고 싶다 눈이. 그러면서 고향의 모습을 요렇게 쭉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이것은 결국 지금 주어진 암담한 현실과 대조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타령의 내용인데,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인물이 모두 4사람 나오죠. 먼저 차근차근 이 광석이란 친구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쉽게 주어진 현실에 적응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두찬이가 나와요. 두찬이는 반대로 여기서 지금 이런 현실에
현실에 완전히 적응하지는 못했어. 현실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 무리를 떠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여기 하원이라는 애가 있어요. 하원이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적응하지 못했다보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는 일종의 관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들 넷은 모두 실향민의 처지를 가지고 있어. 실향민의 처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 네 사람이 모두 어디에 묶여 있었냐면 지금 이렇게 화착간이라는 곳에서, 자 다시 여기서 화착간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공동체를 형성했어. 근데 이 작품의 결론은 결국 모든 인물들이 탈향을 한다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탈향은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려면 원래 있던 고향의 과거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현실에 주어진 삶을, 현실에 주어진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물관계나 이렇게 되고 제목 탈향의 의미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기억하면 되겠죠. 자, 요거 지금 저 정리를 좀 하면 첫 번째, 제가 지금 열심히 사투리를 썼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방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요거는 당연히 이 작품에 뭐를 주기 위한 거? 현장감을 주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체적으로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게 되면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작품의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조되는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지금 여기서 1인칭 주인공 시점 내 이야기와 부분적으로 관찰자 시점 이게 한꺼번에 섞여서 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2호차의 타령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김에 바로 이어서 이청준의 눈길 가겠습니다. 진짜 기네요, 정말. 아니 이거 분명히 이거 타령하고 눈길하고 지문 따로따로 내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걸 이렇게 오고지로 붙이는 게 어디냐고. 진짜 기네요. 자, 이게 이청준의 눈길도 되게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청준 작가는 지금까지 4번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2006학년도 6월에 병신과 머저리라는 소설을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2010학년도 9월에 잔인한 도시라고 이제 이게 출소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원에 가서 새를 날렸는데 그 새를 날릴 때 팔았던 새 주인이 밤만 되면 새를 다시 잡아간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뭐 이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뭐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뭐 이런 것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2014학년도 수능에 소문의 벽이라고 요거 하나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2020학년도 9월에 자서전들 쓰십시다. 자서전들 쓰십시다라고 돼 있는 요소를 나왔는데 이때 요거는 이제 EBS 교재에 있던 겁니다. 그때 수능완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자서전을 대피를 하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꾸미는 그런 현실을 비판하는 소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작가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청준의 눈길은 저도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2002년 9월에 최근에 나왔다는 것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는 이 이청준의 눈길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충분히 나올 만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처음 한국에서 시작할 때 그때는 그 국정교과서였는데 1학년 때 배우는 국정교과서, 다시 말하면 필수로 배우는 모든 교과서에 바로 이 이청준의 눈길이 수록되어 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내신 대비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었다. 지금은 이제 몇몇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나? 뭐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교과서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중간중간에 상징적인 소재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이 좀 볼만합니다. 자, 그러면 작품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데 그때였다. 쓸데없는 일에 공연히 감동을 잘하는 아내가, 자, 아내. 여기서 아내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나와 노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중재자 역할을 해요. 아무래도 견딜 수가 없어진 모양이었다. 자, 아내가 아무래도 견딜 수가 없어진 모양이었대. 자, 이게 뭐가 견딜 수가 없게 됐냐면 오래간만에 내가 나랑 아내랑 같이 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당시 지붕 개량 사업이라고 집에 있는 지붕을 개량해 주는 사업을 했어.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노인, 여기서 노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의 어머니야. 근데 그 어머니가 지붕 개량 사업을 하려고 지붕을 올리려 그러면 이 집이 초가집이라서 너무 힘들대. 그러면서 집을 새로 짓길 바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이제 사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노친네가 뭐 얼마나 좋은 집에서 며칠 살겠다고 그걸 새로 짓겠냐 하겠니. 이제 지금 단칸방 이제 방이 단칸방이거든. 나중에 장례식이라도 하면 가족들이 들어갈 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이라도 한 칸 더 늘려보겠다고 집을 고쳤으면 하는데 이때 주인공 나는 여기는 이 노인에게 나는 아무런 것도 빚진 거 없어 라고 생각한다고. 아무런 빚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노인의 말을 그냥 씹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앞에 상황 대충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거는 결국 집을 고치고 싶어하는 노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했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집을 고치고 싶어하는 노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한 거야. 일부러 얘기를 꺼내서 전에 사시던 집은 터도 넓고 칸수도 많았다면서요. 아내가 느닷없이 화제를 바꾸고 나섰다. 별달리 노인을 달랠 말이 없었으니, 자, 여기서 노인인데 여기서 노인은 여기서 나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나의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부른 건 뭐냐면 심리적 거리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나간 일이나마 그렇게 넓게 살던 옛집의 기억을 상기시켜서라도 노인을 위로하고 싶어진 것이리라. 자, 이렇게 노인을 위로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요거는 아내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거야.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내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어요. 자, 그럼 아내의 진짜 의도가 뭔데? 그것은 노인도 한때 번듯한 집에 살림을 해온 기억을 되돌이켜야 하며 기분을 바꿔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그건 또 언제나 가난한 살림만을 보고 가게 하는 부끄러운 며느리 앞에 당신의 자존심을 얼마간이나마 되살려 내게 할 과외의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나는 당분간 다시 자리를 피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리를 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내가 지금 그런 말을 묻고 있는데 내가 불편할 만한 이야기, 여기서 나의 관련된 그러한 불편한 이야기를, 됐죠? 자, 나의 어떤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자리를 뜰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제 내용은 뭐냐면 방에서 둘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내가 방 안을 딱 들어가려는 순간이야. 방 안을 들어가는 순간에 이 얘기를 밖에서 들은 거야. 자, 계속합니다. 옛날 살던 집이야 크고 넓었지. 5칸 겹집에다가 앞뒤터가 분동장이었더라.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남의 집 된 지가 20년이나 다 된 것을. 그래도 어머님은 한때 그런 좋은 집도 살아보셨으니 추억은 즐거운 편이 아니시겠어요? 이 집이 답답하고 짜증나실 땐 그런 기억이라도 되살려 보세요. 기약을 되살려 어디야 쓰게야. 새록 옛날 생활이 되돌아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심사가 어지러운 것을. 자, 기억이나 되살려 어떡하겠냐 이거야. 괜히 옛날 과거 떠올려봐야 심사가 어지러운 거래. 왜? 자, 여기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과거 기억은 오히려 힘든 기억인 거야. 왜냐하면 집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신은 집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한 자책감이 있어요. 됐죠? 그거에 대한 자책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하긴 그것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넓은 집에 살았던 생각을 하시면 지금 사시는 형편이 더 짜증스러워지기도 하겠지요. 이렇게 넓은 집에 살았던 하면 봐라, 이렇게 그럼 지금 사는 형편이 너무 짜증스럽기도 하겠지요. 자, 이제 슬슬 아내가 이제 작업 들어가는 거야. 이제 뭐겠냐면 과거와 현재를 대조시켰어. 과거와 현재를 대조시킨 거야. 자, 그래서 뭐겠냐면 오히려 현재의 가난한 형편을 더욱더 부각시켜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편을 더욱더 부각시켜줘요. 자, 그다음 노인과 아내는 잠시 그렇게 위로인지 넋두리인지 분간이 안 가는 소리들을 주고받고 있었다. 한동안 그렇게 오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는 그 아내의 동기가 다시 의심스러워졌다. 아내의 말투는 그저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노인을 위로해 드리기는커녕 심기만 점점 더 불편해하고 있었다. 노인에게 옛집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당신의 불편스러운 심리를 주저앉히기보다 오히려 더욱더 비참하게 느껴지게 만들고 있었다. 집을 고쳐짓고 싶은 그 은밀한 소망을 자꾸만 밖으로 후벼 패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진짜 아내의 진짜 이유인 거야. 아내의 실제 의도, 아내의 실제 의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노인이 소망을 더욱 직설적으로 드러내게 하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직설적으로 드러내게 하려고, 나 얘기하세요. 아버한테 얘기하세요. 무조건 해달라고 하세요. 집 고쳐달라고 해주세요. 지붕계량 사업 때문에 지붕 올라가면 집 무너지잖아요. 그냥 무조건 집 고쳐달라고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꺼낼 수 있게끔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에 대한 나의 판단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방은 이렇게 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옮겨 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을 들여놓으니까 좋은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우던 곳을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바로 그 옷궤 이야기였다. 자, 여기서 옷궤는 두 가지인 거예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자 이 옷궤는 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야. 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 다 됐나요? 17, 1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전답을 팔고 선산을 팔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자, 여기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하던 그 형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집안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야. 요약적으로 제시했어. 자, 그다음 K시에서 겨울방을 보내고 있던 나는, 자 이제 자연스럽게 과거의 상으로 들어왔지. 과거의 상으로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아보고 싶어 옛 살던 마을에 찾아가 보았다. 집을 팔아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진 골목에 들어선 것은 낮에, 어스름이란 건 저녁이야. 즉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여기에서 지금 마주치기 싫어서 그래서 지금 저녁에 늦게 들어가는 거고요. 사정은 역시 K씨를 듣고 온 대로였다. 집은 텅텅 빈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론지 간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집이 비었다는 것은 집안이 몰락했다는 얘기네. 집안의 몰락.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과 누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 노인이 뜻밖의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노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대. 여기가 어디냐?
네가 누군데 남의 집 골목을 이렇게 서성대고 있어야 한단 말이냐. 자, 지금 여기서 엄마가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나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을 숨기는 거죠. 그죠? 사실을 숨기는 거고.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사실을 숨기는 거야. 아니 무슨 남의 우리 집 앞이야. 남의 집이지 이제. 근데 우리 집 앞으로 뭘 돌아다닌대.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의도적으로 숨긴 거예요. 의도적으로. 됐죠? 의도적으로. 꼭 이 집이 우리 집인 것처럼. 이해됐죠? 우리 집인 것처럼.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무랐다.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을 들어섰으나 집이 팔린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내왔고 그날 밤을 거기서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C로 나를 다시 되돌려보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주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언젠가 내가 다닐 때까지는 내게 하룻밤이라도 옛집의 모습과 옛날의 분위기 속에서 마음 편히 눈을 붙이고 가게 해주고 싶었을 터였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문간을 들었을 때부터 썰렁한 집안 분위기가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건만.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문단을 묶으면 결국에 지금 이건 자식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알 수 있죠. 이해가 됐죠? 왜? 일부러 자식에게 걱정시켜주기 싫은 거야. 걱정을 안겨주기 싫어서 됐죠? 걱정을 안겨주기 싫어서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데도 노인은 그때같이 매일같이 그 빈잡을 드나들며 먼지를 컬레질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 이불 한 개와 옷 하나를 예대로 그냥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이 세 가지는 모두 결국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랑과 애정이 되겠어. 자,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걸레질하고 매일같이 가가지고 이불 하나 빨아놓고 매일같이 가서 옷개 정리하고 그랬던 거야. 자, 이튿날 새벽 KC로 다시 길을 나설 때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분명히 해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날 밤 그 옷개 한 가지로나마 옛집의 분위기를 되살려내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에 분명한 물건이었다. 자, 이게 다 추측이죠. 그런 내력이 숨겨져 놓은 옷개였다. 떠돌이 살림을 다른 가제도가 없어서 그랬겠지만 이 20년 가까이를 노인이 한사코 간직해온 옷개였다.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스럽게 만들어 온 물건이었다. 노인에게 빚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 다짐하고 지내가다가도 자, 나는 빚이 없다. 나는 노인에게 빚진 게 없다. 나는 빚진 게 진짜 없다. 라고 이렇게 하고 살아왔어. 됐죠? 이렇게 하고 살아왔어. 자,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나는 스스로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옷개만 보면 무슨 액면가 없는 빈문서. 자, 액면가 없는 빈문서.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그 옷개인데 그 옷개를 왜 빈문서처럼 생각하냐면 자식으로서 부모를 봉양해야 돼. 이게 이제 빈문서야. 난 모실 생각이 없어. 일종의 이제 부채의식 같은 거죠. 부채의식.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래서 이게 빈문서가 되는 거야.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노인의 방을 들어선 순간에 벌써 기분을 불편스럽게 얻은 옷개였다. 그리고 끝내는 이틀 밤을 못 넘기고 길을 다시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도 알고 보면 그 옷개의 허물이 컸을지 모른다. 아내는 물론 그 옷개가 난 내력을 내게서 들을 만큼 듣고 있었다. 자, 아내도 이미 그 내력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앞절에 맞던 그 아내의 말은 모두 의도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여자라면 그 옷개에 대한 내 기분도 짐작을 못할 그녀가 아니었다. 아내는 일부러 그 옷개 이야기를 꺼냈으니 분명했다. 더욱이 내가 바깥에서 두 사람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걸 알고서 그랬을 수도 있다.
나는 어느새 그 코 속을 후벼대는 못된 버릇이 되살아날 만큼 강하고 긴장하고 있었다. 긴장치도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묵은 빈문서가 튀어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노인이 치사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묵은 빈문서가 튀어나올 것 같다. 이 말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자 이거 뭐냐면 결국에 자식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라도 된다면 이거는 나의 입장에서 부담이 됩니다. 노인이 치사하게 그 묵은 빈문서로 나를 궁지에 모아넣으려 덤빌 수 있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자 이제 이 소설의 이제 이유 내용이야. 결국에는 이제 그러다가 자고 있는데 그 17, 8년 전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바로 자던 그날 밤 새벽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두 사람은 눈길을 헤치고 버스를 타러 가요. 이해됐죠? 버스를 타러 가는데 이 버스를 타러 갈 때 어머니의 심정, 그 어머니의 심정을 직접 어머니의 심정을 현재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어머니의 심정을 들었으니까 뭘 확인하게 됐다?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요. 됐죠? 자, 이런 내용의 소설이 이어서, 그리고 이때 그러면 여기서 눈길은 뭐냐면, 눈길은 이들 가족에게 온 시련과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랑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애정을 확인한 거예요. 됐어? 자, 그럼 남은 거 정리 한번 해볼게. 1번,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이렇게 한 것은 인물의 심리를 더욱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두 번째, 옥계와 같이 상징적 의미의 소재,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상과 대화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서서히 드러나는. 이거 너무 수수 올라간다 이거. 잠시만요. 여기서 다시 서서히 드러나는 구성이 되겠어요. 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됐죠? 자, 이래서 여기 눈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눈길은 진짜 한번 읽으면 합니다. 마지막에 그 눈길을 헤치고 아이고 내 자스가 하는 그 어머니의 대사를 보면 약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얼마나 여기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리고 이렇게 매정하게 떠나는 아들을 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집안이 몰락해버렸으니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그 눈길을 헤치고 같이 가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흘리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 좀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이제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런 거 깨닫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아주 감동 깊은 소설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작품 2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중간에 끊을 걸 그랬어요. 그냥 한 큐 했는데 한번 쭉 갔죠. 그런데 뒤에 있는 문제까지는 풀어주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작품 다 중요한 작품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특히 앞에 있는 2호철의 타량은 더욱더 중요하니까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